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들 작품으로는 또 뭐 여러 차례에서 세 번째죠. 달 동전. 그 이령님이 발제를 올려주셨는데 발제를 저한테 어떠한 강의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뒤에다 적어 놓으셨어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그 이령님이 쓰신 그 작품 감상을 보면은 동화로 읽었다. 동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부천시민 작가교실 전문 작가반인데 그러니까 소설 창작이거든요. 근데 동화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우리 작가반에 동화를 써도 되나?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동화도 소설이에요. 저 크게 이제 분류를 얘기하자면 우리가 흔히 뭐 예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술은 이제 뭐 그 표현 그 양식에 따라서 뭐 예술은 뭐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고도 그러고 음악 그 다음에 미술 뭐 이게 쭉 나가죠. 여기서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어를 그 표현 수단으로 하는 양식을 우리가 문학이라고 하는데 이 문학의 하위 갈래 중에 이제 소설이라는 게 있죠. 예, 시 소설 수필 문학이 저 뭐 이렇게 갈래를 또 나누잖아요. 뭐 시 소설 수필 뭐 그다음 또 뭐 있어요? 뭐 희곡 뭐 시나리오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소설의 하위 갈래로 동화를 얘기하기도 하고 이 동화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동화를 소설하고 이 같은 급으로 놔둬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동화를 놓기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동화를 소설하고 같은 급으로 놓느냐 아니면 소설의 하위 개념으로 놓느냐는 그건 뭐 연구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동화도 소설의 양식과 같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동화를 이 한자로 쓰면은 금방 이제 표가 나죠. 동화를 할 적에 이제 이 아이 동자를 쓰는데 아이 동자를 써서 동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이 아이 동화라고 아이 동자에서 동화에 나타나듯이 이 동화는 소설은 소설인데 어린아이의 어린아이의 눈으로 어린아이의 감정으로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쓴 소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 흔히 이 동화를 또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눌 적에 그게 이제 두 가지로들 많이 나누죠. 음, 즉 이 동화를 읽으면서 어른을 위한 동화가 있고 어린이를 위한 동화가 있어요. 어른을 위한 동화하고 어린이를 위한 동화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느냐면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는 뭐 사건이나 뭐 이런 거 그거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동화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말하는 것, 즉 주제죠. 그 주제 의식이 좀 거창해요. 인생 뭐 이래요. 뭐 삶이라고 그러죠, 삶.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저 어린이가 읽기 위한 어린이를 위한 동화는 대부분이 다 교훈적이에요. 교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화의 기본 속성이 뭐냐면은 이 동화의 기본 속성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좀 뭐라 그래요? 다른 우리 저 일반 소설에서 얘기하는 서사가 아니라 서사를 이렇게 써요. 서사 이렇게 쓰는데 이 서사가 아니라 동화는 서정이에요. 서정. 지금 이게 좀 새거가 돼가지고 좀 이상합니다. 서정. 그리고 두 번째는 공상적이에요. 공상 이렇게 쓰죠. 아이고 이게 공상. 뭐 우리 요즘 쓰는 말로 뭐 판타지라고도 얘기하죠. 좀 이렇게 어떻게 우리 어른들의 시각으로 보면은 어떤 논리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우리 여기 좀 이 달동전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서정, 공상,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 동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그게 여기 이 교훈이에요. 교훈. 이 교훈적인 거를 교훈.
아이고 이 저 보드가 제가 익숙치가 않아 가지고 가뜩이나 악필인데 천재는 악필입니다. 악필인데 이게 또 세고가 돼가지고는 또 잘 안 맞아요. 아무튼 이거 꼭 알아두세요. 동화의 속성은 서정성, 서사성이 아니에요. 서정성, 그 다음에 공상적이고, 그 다음에 교훈적이다. 이런 속성을 달 동전은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동화로 읽었다. 동화로 읽은 게 아니라 동화예요. 이령님은 동화로 읽었다 그러는데 동화로 읽은 게 아니라 동화입니다. 중요한 거는 나중에 우리 제가 강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낸 감상에 윤명옥님이 올린 감상이 있어요. 그 윤명옥님이 올린 감상을 보면은 이 동화가 갖춰야 되는 어떤 또 구성상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러요러한 것을 갖춰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 윤명옥님이 우리 부천에 아주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강정규 선생님이라고. 강정규 선생님한테 윤명옥님은 배웠죠. 강의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강정규 선생님의 그 강의를 들어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동화를 쓸 적에 어떠한 요소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뭐 이런 게 뭐 천편일률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동화를 다 이렇게 종합을 해가지고서는 거기 나오는 구성상의 어떤 공통된 특질을 뽑아보면은 요러요러한 걸 갖춰야 된다. 갖추고 있더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 윤명옥님이 올린 그 감상문 보면 거기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아주 정확하게 써주셨는데 그거를 참고해서 동화를 한번 같이 느껴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령님이 쓴 거 같이 한번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동화로 읽었다. 이래네. 엄마가 보고 싶은 미루는 5학년이다. 된장찌개를 끓여주는 할머니는 엄마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뭐 이러죠. 그리고 여기 지금 이 감상은 이제 이령님의 개인적인 감상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으시도록 하고, 중요한 건 여기 지금 저한테 주문을 해놨어요. 어떤 주문이냐면 여기 문장이 끝날 때마다 단락으로 바뀐다. 그래요. 이거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여기 지금 동영상 강의 때 선생님이 가르침이 필요함이랬는데 여기 보면은 첫 장부터 봅시다. 첫 장부터 보면은 여기 보세요. 된장찌개 싫다니까. 요거는 뭐 그렇다고 쳐요. 된장찌개는 엄마를 자꾸 생각나게 한다. 행가리 했죠. 엄마는 작년 오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행가리 또 했어요. 요건 이제 이 엄마를 생각나게 만드는 된장찌개 정말 싫어. 요거는 속으로 하는 이야기잖아요. 즉 속말이에요. 요건 따로 행을 만드는 건 괜찮아요. 요건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또 다시 또 생각나고 말았다.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때도 되는데 여기 지금 3인칭으로 선술된 요 부분이 몇 줄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줄이에요. 사실 이거 쓰다 보면 요거 대화만 빼고 나면 나머지 다 하나로 묶어도 돼요. 여기 우리 이령님이 여기 또 지적하신 것 중에 대화 표시 이게 중간에 문장 속에 들어가도 되냐 이거 물었는데 요 대화는 여기 된장찌개 싫다니까요. 할머니가 맛있게 끓여서 어서 먹자. 학교 늦을라. 요거 미루의 말하고 할머니의 말은 따로 떨어뜨려 놔야죠. 행가리를 해야 돼요. 이것을 이어서 문장이 나오면 안 돼요. 여기 뒤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반드시 지키도록 하세요. 대화와 우리가 흔히 지문이라고 그러죠. 대화와 지문은 한꺼번에 이어서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속으로 하는 말 있죠. 시곡에서는 이걸 방백이라고 그러고 소설에서는 이걸 뭐 독백 아니면 뭐 우리말로 그냥 속말이라고 그러는데 등장인물이 속으로 하는 말은 엄마를 생각나게 만드는 된장찌개 정말 싫어 라고 하는 요 생각은 미루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을 시점으로 얘기하자면은 여기 지금 미루는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3인칭이겠죠. 그런데 미루의 속말까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3인칭 중에서도 이건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는 거예요. 왜? 등장인물의 속의 생각까지도 알고 독자들한테 전해주니까 요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 돼요. 여하튼 아까 여기 미루님이 얘기하고 이령님이 얘기한 거 문장이 끝날 때마다 단락으로 바뀐다.
동영상 강의 때 선생님의 가르침이 필요하다. 여러 그 수강생들이 감상해서 요걸 지적해 주셨는데 지적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한 문장 쓰고 다 행 바꾸고 한 문장 쓰고 또 행 바꾸고 안 좋은 겁니다. 그거. 그래서 제가 저 강의하면서 자꾸 뭐 인상 쓴다고 그러는데 조금 진지하게 얘기할 때 보면 제가 인상을 써요. 제가 인상 쓰면은 우리 저 이병렬 선생님이 좀 지금 진지하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계속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된장찌개 싫다니까요 하고 느낌표하고 마침표를 했어요. 요거를 문장보를 둘씩 사용하면 되냐? 안 되죠. 문장보는 하나씩만 쓰도록 하세요. 여기 지금 느낌표가 나왔죠? 그 느낌표 하나로 충분해요. 느낌표 하나 하고 그 뒤에다 또 마침표를 문장이 끝났다는 표시로 마침표를 찍을 필요가 없어요. 느낌표 찍으면 문장이 끝난 거니까. 그 다음에 32쪽에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 먹고는 나 참 엄마 된장찌개는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서술이 끝나지 않다. 이게 뭐냐 하면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 먹고는 다음에 이게 정확하게 표현이 되려면은 요렇게 여기 쉼표가 나와야 돼요. 쉼표가 나오고 행을 바꾸고 나 참 엄마 된장찌개는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라고 말했다 이렇게 돼야 되죠. 이때 라고 말했다라는 문장은 또 행을 바꿔야 돼요. 즉 다시 얘기해서 대화는 반드시 독립된 행으로 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대화 다음에 지문이 나오고 그런 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고는 하고 여기 대화가 나왔는데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될 건 없죠. 안 될 건 없는데 막 꼭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여기 쉼표를 하시고 나 참 된장찌개는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하고 줄 바꿔서 다시 또 문장이 나와야 돼요. 여기에 이어지는 문장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이렇게 썼어요. 네 가요 주방을 향해 미루가 소리쳤다. 이거 이런 거죠. 여기 지금 요 마침표가 없어요. 마침표도 없지만 문장보도 없지만 한 줄에 같이 쓰는 거예요. 한 줄에 같이 쓰면 안 돼요. 아까 위에서 얘기했죠. 대화 표시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지금 동영상 강의 때 선생님 가르침 필요하다. 다시 얘기하는데 대화하고 지문이 이어지면 안 됩니다. 이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소개말은 이어질 수 있어요. 소개말은 즉 소개말은 요거는 대화하고 요거는 소개말이죠. 즉 독백이에요. 이 독백은 할 수 있어요. 요 뒤에 뭐 예를 들어서 뭐뭐뭐뭐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생각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작은 따옴표는 문장 속에 지문 속에 같이 쓸 수 있지만 큰 따옴표 대화는 말하는 거잖아요. 말하는 거는 내가 누구에게 누가 나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문하고 같이 연결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물론 입에 물고 있었다는 건 알지만 문장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34쪽에 궁금해서 미치겠는데 들어가자니 무서워 죽겠네. 여기도 지금 문장보가 요게 빠졌어요. 문장 마침표가 빠졌어요. 저희 마침표 찍는 거 꼭 유의하세요. 반드시 마침표는 그 문장이 완결되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마침표를 안 찍으면은 문장이 완결되었는지 완결되지 않았는지 모르죠. 예. 그 다음에 그날따라 보름달에 휘영청 밝기만 했다. 밝기만 했다. 지난 일을 회상하는 것처럼 느껴요. 그날따라 이래서 그날따라 그러면은 그날따라 했다 이러니까 오히려 지금이 아니라 지금을 그날이라고 하면서 그날 오늘따라 보름달에 휘영청 밝기만 했다. 이래서 이러니까 결국 예전에 그랬다는 뜻으로 회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령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김상범님, 김상범님은 굉장히 좀 제가 지금 몇 번 이렇게 김상범님의 이 감상을 읽어보는데 자꾸 좋게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김상범님의 어떤 그 수준이라 그럴까? 이 저기 줄거리 쓴 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줄거리 쓴 것만 봐서는 이분이 굉장히 수준이 있는 분이에요. 김상범님은. 그런데 이 감상을 쓰신 거 보면은 가능하면 좋게 예쁘게 칭찬을 많이 하려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 물론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칭찬만 하는 것보다는 날카롭게 지적도 하면서 마지막에 칭찬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예리하게 이제 비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 앞에다가 하지 말고, 예? 비판을 앞에다가 하고 뒤에 가서는 요거는 참 좋다, 참 재밌게 읽었다, 이렇게 끝내는 게 좋아요. 감상은. 그래야 그 글을 쓴 사람이 기분이 안 나쁘겠죠. 요 같은 김사부님 거 한번 봅시다. 예. 슬프고 예쁜 글이다. 그 다음에 슬프게 예쁜 글이다. 슬픈 것하고 예쁜 것하고 한데 묶을 수 있을까? 네. 뭔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글이 예쁘게도 느껴진다. 예. 김상호님은 이 글을 예쁘게 느꼈어요. 글 쓴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나는 전혀 예쁘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 나중에 또 얘기해 볼게요. 예. 미루의 생각과 느낌이 잘 전달되고 한편에 잘 정리된 동화를 보는 듯하다. 요거는 우리 저 소설 창작하고 지금 이 달 동전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 같지만 이거 우리 김상범님이 쓴 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이거 보세요. 예, 이게 이제 분석을 하자면은 저 단어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좀 지우고 다시 요거만 다시 얘기합시다. 이 전달이라고 하는 명사에다가 되다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다시 뭘 붙었냐면은 저기 연결 어미를 붙인 다음에 지다라고 하는 피동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달해서 되다는 본래는 전달하다잖아요. 하다. 전달하다인데 지금 이 단어를 분석하는 겁니다. 전달되다. 요게 뭐 피동이에요. 피동. 그다음에 요건 연결어미고 요 지다가 요 또 피동이에요. 피동. 그럼 여기 피동이 두 번이 나왔어요. 안 좋습니다. 우리말에서 우리 글을 쓰는 사람이 꼭 기억하고 실천을 해야 될 것. 이걸 이제 문법 용어로 이중피동이라고 해요. 이중피동. 영어에는 종종 이중피동이 보여요. 그리고 영어에 나오는 이중피동은 그렇게 뭐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말에서 이중피동은 아주 안 좋은 겁니다. 하긴 뭐 요즘 방송에 뭐 아나운서들도 뭐 이렇게 뭐 이중피동 쓰고 저 야구 중계하는 사람들 보면 뭐 되어지다 뭐 막아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이중피동 아주 좋은 거 아니니까 꼭 기억하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전달돼 이거 어떻게 돼요? 미루의 생각과 느낌이 잘 전달되고 그러면 돼요. 한편에 잘 정리된 동화를 보는 듯하다. 아마 여기서 또 지적하자면은 요 김상범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같이 요 주의해야 돼요. 미루의 생각과 느낌이 잘 전달되고 한편에 잘 정리된 전달되고 정리되고 이 되고 된 이렇게 또 연거푸 나오잖아요. 문장 쓸 적에 이런 것도 유의를 해야 됩니다. 괜히 뭐 김상범님 잘못된 거 지적하는 것 같네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사고로 들어가신 여기서 된장찌개를 먹지 않는다. 된장찌개를 끓여준 할머니도 아빠의 엄마라는 사실을 알기에는 아직 어리죠. 식구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미루는 오히려 돌아가신 엄마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식구들을 서운해한다. 소설 속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연히 알게 된 달톨기라는 식당에서 엄마와 만남과 맛있는 식사는 미루에게 좋은 추억이 되고 미루를 한층 더 어른으로 만들어줄 것 같다. 여기서 한층 더 어른으로 만들어줄 것 같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들을 우리들 잘 알고 있는 게 있죠. 성장소설이라는 게 있어요. 성장소설. 즉 소년에서 청년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나이에 따라서 유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소년에서 청년으로 요렇게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 어떤 그 통과 의례라는 거 있죠. 통과 의례를 통해서 이게 소년에서 이제 청년으로, 물론 육체적으로는 이제 뭐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는 거지만 의식적, 정신적으로는 소년에서 청년으로 커가는 것이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
그걸 우리가 흔히 통과의례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청년이 되는 거거든요. 요런 것이 나타난 소설을 우리들 흔히 성장 소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동화가 동화 지워버렸네. 여기 있어. 요 동화가 조금 더 발전하면은 이 성장 소설이 되고, 흔히 이 성장 소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냐면 요즘 청소년 소설이란 말을 써요. 청소년 소설. 그러다가 이제 하나의 우리 성인들도 읽게 되는 소설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김상범님은 달동전이라는 이 동화에서 이게 성장 소설의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그다음에 미루가 할머니의 문자를 보고 집으로 달려간다는 말에서 이제 모든 게 좋아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위로를 받았다 그러는데, 다른 분 수강생들 감상을 보면은 도대체 끝 마무리가 좀 이상하다. 도대체 앞으로 전개될 미래가 뭔가. 달동전 하나 또 새로 나오잖아요. 이건 또 뭔가. 거기에서 뭐 얼굴이 보였다는데 그 얼굴은 어떤 얼굴인가. 아무런 지적이 없으니까, 지시를 안 했으니까. 어쨌거나 그러면서 여기 김상범님은 예전에 그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영화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영화하고 참 비슷하다.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질 못해서 어떻게 뭐라고 얘기는 못 드렸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때 그 영화를 본 느낌하고 이렇게 겹쳐지면서 마음이 아려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엄마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견디기 힘든 일이다, 이렇게 무난하게 평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윤명옥 님이 얘기한 거, 요거. 윤명옥 님은 뭐 줄거리도 그렇고 감상도 그렇고, 이분이 저 이렇게 감상 쓰신 거나 뭐 발제문 올린 거 보면은 거의 뭐 본보기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오늘 윤명옥 님의 글 중에서는 요거 아까 얘기한 거, 그저 동화가 갖춰야 될 어떤 그 조건, 그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 보세요. 이 글을 동화 쓰기에 중요한 순서에 대입해 보면은 동화에는 어떤 결핍이 있어야 돼. 주인공의 어떤 결격 사유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동화를 읽다 보면은 주인공은 대부분이 다 뭔가 모자라는 애예요. 예를 들어서 완벽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성격으로, 아니면 가진 어떤 어떤 장난감이 없다든가, 아니면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누가 없다든가, 할아버지 중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없다든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없어요. 비어 있어요. 그런 거. 결핍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결핍에서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엄마가 없는 걸로 그럴 수 있다. 적대자 라이벌 만들기. 동화를 보면 꼭 방해꾼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영웅의 일대기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영웅의 일대기에도 반드시 그 적대자가 있어요. 즉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적대자가 딱히 없죠. 뭐 굳이 뭐 얘기하자면은 뭐 미루가 나만 혼자 엄마가 생각하는 것 같아. 할머니는 전혀 생각 안 해. 아빠도 엄마를 생각 안 해. 뭐 그런 거, 그 정도겠죠. 그 다음에 주인공이 피하고 싶거나 무서운 이야기, 이런 서사도 없다. 이런 이야기, 여기서 말하는 서사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없다. 유혹의 순간 세팅. 그 어디 이제 유혹을 당해서 어디 거기에 이제 고난에 처하는 상황인데,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어디 빠져드는데 그것을 식당을 발견하고 들어가고픈 마음으로 지금 표현이 돼 있어요. 그다음 유혹의 대가를 치는데, 그 유혹의 대가, 뭔가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혼란스럽다거나 어떤 고통을 느낀다거나 이런 걸 느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도 없다. 그래서 유혹의 대가는 처음엔 달콤하나 나중에는 일이 꼬이고 갈등을 일으켜야 좀 더 흥미진진하죠. 어떤 고통을 받고 뭐 이래야. 그다음 유혹을 후회하거나 거부하고 싶은 위기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설정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유혹물 처리와 자신의 의지로 결핍을 극복하는 거, 이 극복 과정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약하죠. 그죠? 네. 그리고 다른 이야기로 연결을 암시하는 거. 다른 얼굴이 새겨진 동전이 나오죠. 요거는 다른 이야기로 연결되는 거. 즉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그 독자의 몫이에요. 그게 주어져야 되는데 좀 약하죠. 여기에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윤명우님은 겸손하게 아마 동화를 이렇게, 윤명우님도 아마 동화 몇 편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동화 공부하시면서 배웠던 것을 여기다 적어 놓으면서 이 글을 쓰신 분이 동화를 썼으니까, 기왕 달동전이라는 동화를 쓰셨으니까 참고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요거는
그 동화를 쓰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설을 쓰고자 하는 사람, 즉 소설 일반을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요 윤명훈님이 이렇게 지적해 놓은 거 요거는 우리 저꼭 기억해둘 만한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영상을 다시 되돌려 보세요. 저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 서사는 고대 소설들 우리 고대 소설들로 다 통틀어 가지고 그걸 다 분석을 해가지고 서사 구조를 이렇게 나눠 보니까 제일 처음에 주인공은 전부 다 고귀한 신분이었다. 그죠? 그 다음에 반드시 어려서 버림을 받는다. 그죠? 어려서 버림을 받으니까 반드시 고난이 따르죠. 그 다음에 반드시 조력자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조력자의 도움으로 그 고난을 극복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공한다. 이게 영웅의 일대기예요. 단군 신화도 마찬가지예요. 단군 신화도 마찬가지고 전부가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영웅의 일대기 서사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데 동화도 그거하고 유사해요. 그래서 윤명호님이 그거를 동화에 맞게 동화의 용어에 맞게 이렇게 정리해 두셨으니까 좀 참고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우진님 거에 보면은 이우진님은 이렇게 좋은 점, 아쉬운 점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놨어요. 예. 이걸 한번 보실까요? 여기 지금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말을 썼죠. 이우진님은 판타지 장르의 매력을 살린 점은 좋았다. 이거죠. 예. 그 다양한 상징의 의미를 이해하는 재미를 느낄지 의문이 들지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이런 상징적 요소들과 환상적인 장면의 표현이 거부감 없었다. 일단 달 동전도 상징이고, 그죠? 토끼도 그렇죠, 달토끼. 그리고 그 동전이 또 뭐 빛을 발하고 동전을 이렇게 토끼가 던졌더니 뭐 이렇게 폭죽 터지듯이 퍼지고 이런 것들이 다 그 환상이면서 판타지면서 독자들에게 어떤 상징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과연 그 상징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느냐? 그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야기를 다루는 모든 장르는 등장인물 간의 갈등 또는 주인공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이 표현이 되는데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온 후에 감정의 변화, 즉 한 단계 성장하거나 생각 시각이 달라지거나 하는 부분이 여기에는 안 나오는 거죠. 그냥 밋밋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를 잘 먹어야겠다는 다짐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소설 속 미루가 엄마의 상실로 인한 내적 고민이나 갈등도 부족하고 그리고 그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면 그래서 그 부분이 엄마를 만나서 치유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면은 이 동화로 아주 우수한 작품이 되겠죠. 그래서 동화적 감성과 상상력이 부족해서일까? 뭐 이렇게 다 겸손하게 말씀하시면서 미루의 주머니에 또 다른 얼굴이 새겨진 동전이 있다고 마무리가 되는데 누구의 얼굴인지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 나는 엄마를 다시 만나는 의미로 해석했는데 그 얼굴이 누군지 자연스럽게 떠올랐으면 좋겠다.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좋겠죠. 그죠? 네. 영상이 너무 길면 힘드니까 여기서 자르고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네.